여러분은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가 어디인가요? 푹신한 소파? 아니면 따뜻한 침대 위인가요? 저는 32평 우리 집에서 늘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거든요. 내 손으로 일궈낸 내 집인데도 말이죠.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벽입니다. 박순이 제 이름 석자보다 준서 할머니로 불린 지 오래된 제 하루는 늘 주방 가스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0년을 남의 집 안주인 노릇하며 가사도우미로 일했으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죠.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오늘은 우리 큰 손녀 유리의 현장 학습 날입니다. 60대인 제 무릎이 시큰거려도 손녀딸이 좋아하는 문어 모양 소시지를 볶고 7첩 반찬을 정성껏 담습니다. 며느리가 깨기 전에 주방을 깨끗이 치워두는 것도 제 몫입니다. 어머니 미역국 끓이셨어요? 유리 아토피 때문에 해산물 베이스로만 끓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고기 넣으신 건 아니죠? 아유 그럼. 멸치랑 다시마만 넣고 맑게 끓였다. 유리가 국물 시원하다고 잘 먹을게야. 네. 아 그리고 어머니 출근하시기 전에 빨래 좀 돌려주세요. 참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은 꼭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건 울코스로만 따로 빼주시고요. 지난번에 섞였더니 옷감이 상해서요. 수경이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합니다. 분리해서 해달라는 그 말.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제 몸에 닿는 옷가지를 무슨 오물이라도 되는 양. 따로 취급하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힙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는 걸 이 나이쯤 되면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손주 재롱 볼 나이라지만 저는 다시 남의 집으로 출근합니다. 굽은 허리를 펴가며 거실 바닥을 닦고 창틀의 먼지를 걷어냅니다. 30년을 반복한 지루한 일이지만 이 일 덕분에 아들 준서 대학 보내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땀방울이 턱 끝까지 맺힐 때쯤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줄까? 준서가 좋아하는 갈치를 좀 사갈까? 고된 노동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자식과 손주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퇴근합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다시 고용된 할머니가 됩니다. 아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습니다. 식탁 의자는 딱 4개입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2 손녀. 제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 치워두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가져와 거실 구석에 앉습니다. 식탁에서 밀려난 찬 밥 한 덩이와 남은 국물. 엄마 오늘 국이 좀 짜다. 요즘 엄마 간이 자꾸 세지는 것 같아. 신경 좀 써줘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혀가 무뎌졌나 보네. 다음부턴 조심하마. 아들 녀석은 제가 하루 종일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제 손맛이 변한 것만이 불만일 뿐이죠.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밥을 넘기는데 오늘따라 목이 콱 막힙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화려한 노을이 제 처량한 밥상 위로 떨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수경이가 식탁 위에 비행기 티켓 출력이 된 종이 뭉치를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씨 이번 제주도 여행 숙소 예약 다 끝났어. 애들도 기대 많이 하고 있지? 우와, 제주도. 엄마 할머니도 같이 가는 거지? 손녀딸의 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주도. 30년 넘게 일만 하느라 바다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저에게 그 이름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숟가락을 고쳐 쥐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고 하겠지?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유리야, 할머니는 집에서 쉬셔야지. 사람 많은데 가면 다리만 더 아파. 그치 엄마?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묻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며느리와 아들은 자기들만의 일정에 대해 떠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구석진 제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이 돌아왔을 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 놓고 밥을 차려두는 배경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들의 은밀한 계획 말입니다. 과연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 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제가 30년을 바쳐온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면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혼미한데 내 머리 위에 수건 한 장 올려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겨울은 보일러가 고장난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아침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30년 넘게 무거운 청소기를 돌리고 쪼그려 앉아 남의 집 바닥을 닦아온 세월이 제 뼈마디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쉴 수는 없었죠. 며느리 수경이가 오늘 저녁에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거든요. 오전 내내 시장을 봐와서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무치고 나물을 볶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자꾸만 주저앉게 되더군요. 오후가 되자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감기 몸살이 제대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와, 갈비찜 냄새 좋다. 세팅은 다 됐죠? 이따 육시 정각에 내주셔야 해요. 다들 시간 엄수하는 사람들이라서요. 수경아, 내가 몸이 좀 안 좋구나.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손님들 오시면 내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오늘 같은 날 아프시면 어떡해요? 제가 손님들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주방 왔다 갔다 하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냥 약 한 알 드시고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며느리는 제 이마 한번 짚어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타일에 놓을 두 알을 물도 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손님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주방 환풍기 소리에 숨어 밭은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서러움이 눈물처럼 차올랐지만 갈비찜 김서린 냄새에 묻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검사를 해보니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39도까지 치솟은 고열은 그동안 제 몸이 보내온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동의서도 써야 하고 수술 후에 일주일은 꼬박 누워 계셔야 합니다. 간병인이 꼭 필요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바쁘지 않기를, 제발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어머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왜 자꾸 전화해요? 급한 일이에요. 준서야, 엄마 수술해야 한단다. 지금 병원인데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해서. 아 진짜 타이밍 한번. 이번 주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었어요. 수술하면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며.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집안일은 어떡하고?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자리를 비움으로써 생길 본인들의 불편함만 걱정하고 있었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보다 더 아픈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수술 당일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 누웠을 때 제 곁을 지키는 건 낯선 간호사의 손뿐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복이 많더군요. 아들,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다 몰려와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사랑해요라며 손을 잡아주더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귓가로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바닥 닦아번 돈으로 아들 공부시키고 집 사줬는데 정작 내 수술실 앞을 지키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차고 겨우 택시를 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굴러다니는 아이들 양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퇴원하셨네요. 다행이다.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제주도 출발이라 집안일이 엉망이거든요.
일단 애들 저녁부터 좀 챙겨주실 수 있죠? 허리에 전해지는 찌릿한 통증보다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그날 밤 물 한 모금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낮은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저렇게 몸 안 좋으셔서 앞으로 우리 애들 케어 되겠어? 솔직히 우리 생활도 너무 제약받잖아. 친구들도 초대 못하고. 이번 여행 다녀오면 진지하게 알아봐요. 요양원 말이야. 그러게. 나도 생각 중이야. 저렇게 골골대면 우리만 힘들지 뭐. 벽을 짚은 제 손목에 힘이 풀렸습니다. 요양원. 저들이 말하는 요양원은 제가 쉴 곳이 아니라 제가 버려질 곳이었습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를 꿈꾸는 그들의 대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어두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집 문서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74세 박순희. 제 평생을 바친 이 집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비정한 진심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죠. 여러분, 74세 노인네가 부리는 오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법입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그날 밤 제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은 여행 준비로 소란스럽습니다. 화사한 여름 옷가지들이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고 손녀들은 벌써 선글라스를 끼고 거실을 뛰어다닙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며칠 전 수술한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준서야, 유리야. 나도 바다 참 좋아하는데. 가서 너희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도 모처럼 바람 좀 쐬면 좋지 않을까? 엄마 또 그 소리예요. 엄마 수술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래요. 비행기 타면 기압 때문에 허리 더 안 좋아져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 수경이 눈치도 좀 보시고요. 어머니, 저희도 모처럼 쉬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까지 어머니 수발 들고 싶지 않거든요. 냉장고에 국 끓여놨으니까 데워 드세요. 아, 청소는 매일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먼지 쌓이는 거 딱 질색이라서요. 수경이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이 아니라 본인들이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수발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갑니다. 제가 이 집에서 했던 수만 번의 식사 준비와 빨래는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는데 제가 받는 간호는 귀찮은 수발이 되는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떠난 집은 무섭도록 고요합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기이한 정적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주방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식은 찌개를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산 이 32평 아파트. 하지만 이 집에 제 것은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 말고는 그 무엇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감도장과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에 미리 연락해둔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아야, 나 결정했다. 이 집 내놓으련다. 금매로라도 상관없어. 그냥 이 벽지에 스며든 내 눈물 자국까지 다 팔아버리고 싶다. 다음 날 아침부터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건축 호재 덕분에 집은 사흘 만에 팔렸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뒤, 바로 아들 가족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싸다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30년 넘게 산 집인데 제 물건은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낡은 앨범 하나, 겨울 코트 2벌, 그리고 무릎 보호대. 나머지는 다 아들 내외의 명품 가방과 손녀들의 장난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물건들을 보며 비로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너희는 참 화려하게 살았구나. 내 등골을 빼서 말이야.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과 작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까맣게 탄 얼굴로 면세점 쇼핑백을 가득 들고 다시 저를 가정부 부리듯 부리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평생 보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순이야 고생했다. 이제 문 열어줄 필요 없어. 내가 그 문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저는 부동산 계약서를 식탁 한복판에 올려두었습니다. 등받이 없는 제 의자는 베란다 재활용함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아무도 나를 무료 노동자로 부르지 않는 곳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에게 나의 부재를 선물하는 것이죠. 내일 아침 비행기에서 내린 내 아들이 마주할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아들이 돌아오면 해주려던 따뜻한 된장찌개 대신 저는 아주 차가운 진실을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시원할 줄이야. 저도 미처 몰랐네요. 제주도 햇살에 얼굴이 발그레해진 아들 가족이 들어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수경이가 쇼핑백을 거실 바닥에 툭 던지며 외칩니다. 아유 피곤해. 어머니, 저희 왔어요. 배고파 죽겠네. 저녁 뭐 준비하셨어요? 집안 꼴은 왜 이래요? 웬 박스가 이렇게 많아? 수경이는 거실을 가득 채운 이삿짐 박스들을 보고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들 준서도 인상을 쓰며 제 방문을 벌컥 엽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짐을 왜 싸요? 어디 여행 가세요? 아니, 거실 소파는 또 어디 갔어? 저는 거실 한복판 제 낡은 박스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매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을 툭 쳤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행은 너희가 다녀왔지. 나는 이제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다니요? 누구 맘대로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아들의 외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집이냐고요? 제가 30년 동안 남의 집 화장실 변기 닦고 무릎 다 나가도록 걸레질해서 산 내 집입니다.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모자랄 때 금반지 팔아가며 지켜낸 바로 그 집입니다. 준서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다. 이 집 명에 박순이 내 이름 석자로 되어 있는 거 잊었니? 너희가 제주도 바다 보며 내 요양원 알아볼 때 나는 내 남은 인생 알아봤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 보고 지금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길바닥. 참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그 무서운 길바닥에 저를 혼자 내버려 둔 건 누구였나요? 39도 고열에 신음할 때 밥 걱정이나 하던 사람들, 수술실 앞에 보호자 한 명 없이 저를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수경아, 너 아까 저녁 뭐 준비했냐고 물었지? 내가 준비한 건 저녁밥이 아니라 자유다. 너희는 독립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가족이 아니라면서. 빨래도 따로 밥도 따로. 그래, 이제 사는 것도 따로 하자꾸나. 잔금 치렀고 새 주인은 모레 들어온단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예? 요양원 얘기는 그냥 수경이가 힘들다고 해서 한번 꺼내본 거지 진짜 그러려던 게 아니에요. 제발 취소해요, 예? 아들의 눈물. 예전 같으면 제 심장이 찢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죠? 지금은 그 눈물이 그저 남의 집 귀한 자식 우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잡은 소매를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가 말한 자유가 이런 거라면 나도 좀 누려보련다. 너희 짐은 내가 다 싸놨어. 저기 쌓인 박스들 오늘 밤 안으로 다 빼라. 안 그러면 새 주인이 다 버릴 테니까. 며느리는 이기적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은 벽지, 제가 닦고 또 닦았던 문고리.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솜사탕처럼 가벼웠습니다. 준서야, 수경아. 고생 많았다. 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너희 식구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라. 다시는 내 국이 짜다느니 빨래를 섞지 말라느니 하는 소리 안 들려줘도 되니까.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통곡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74세 박순희. 허리는 좀 굽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만은 18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를 독한 어미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첫날 밤. 저는 지금 파도 소리가 들리는 울진으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의 눈물이 아닌 나의 웃음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살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베란다 너머로 푸른 바다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74세에 찾은 제 진짜 이름, 박순희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울진에 내려온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한 돈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고 남은 돈은 연금으로 돌려 제 노후를 채웠습니다. 이제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손녀 도시락을 쌀 필요도 며느리 눈치 보며 빨래를 따로 돌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오직 저만을 위한 성찬을 준비합니다. 시장에서 갓 사온 싱싱한 가자미를 굽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땄습니다. 예전엔 식구들 먹이고 남은 찌꺼기만 먹던 제가 이제는 가장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습니다. 등받이가 튼튼하고 푹신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천천히 밥을 씹어 삼킵니다. 밥알이 이렇게 달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엄마, 안에 계세요? 저 준서예요. 엄마 좋아하는 대게 좀 사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마당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장모님 댁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번듯한 제 집을 두고 처가살이를 하려니 오죽 힘들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갔겠지만 저는 국 한 수저를 천천히 더 뜨고 나서야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눈치 보느라 죽겠어요. 애들도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맨날 울고 수경이도 매일 제 탓만 해요. 엄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집 다시 구해서 합치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효도할게요. 준서야, 여기 앉아서 이 바다 좀 보렴. 참 예쁘지? 나는 평생 내가 좋아하는 갈치만 구웠지 내가 바다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단다. 준서야, 너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나는 내 인생을 지키는 게 그게 서로에게 제일 좋은 효도란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세요? 엄마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밥도 빨래도. 그건 내 처와 내가 배워야 할 숙제지 내 숙제가 아니란다. 대개는 잘 먹으마.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가거라. 나 조금 있다가 동네 할머니들이랑 서예 배우러 가기로 했거든. 뒤돌아서는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보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짠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도 한국 엄마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가는 건 저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압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 또한 자식의 배경화면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친구들과 바닷길을 걷습니다. 평생 청소기 소리만 듣던 제 귀에 파도 소리와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감깁니다. 예전엔 준서 할머니였지만 여기서는 그냥 순희 씨로 불립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나 가사도우미가 아닌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이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깊은 주름은 훈장 같고 거친 손마디는 명예롭습니다. 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순이야, 참 잘했다.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남 말고 너를 위해서만 웃고 너를 위해서만 밥을 짓잡구나. 사랑한다, 순이야.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살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집 안구석 등받이 없는 의자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자리는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자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저 푸른 바다를 보며 저만을 위한 따뜻한 밥을 지을 겁니다. 박순이의 진짜 인생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박순이 할머니의 울진 발 블루스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와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카타르시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